아니, 거짓말을 하고 저들이 대체 뭐 하는 거야? 정읍 재래시장 한복판에서 김진호 회장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들 김지훈의 장례식 날 금괴와 현금을 들고 다른 남자와 달아났다는 소문 속의 며느리 이나영이 초라한 옷차림으로 손주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진호의 숨이 막혔습니다. 도망쳤던 여자가 왜 여기에 있을까? 그것도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범인은 아직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날부터 진실의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에게 그리고 이 가족에게는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감사한 마음을 담아 사연을 시작합니다. 정읍 재래시장. 67살 진호는 건축회사 사장으로 이날도 정읍 신도시 아파트 현장을 둘러보러 왔습니다. 서울에서 시작한 회사가 이제는 전국 곳곳에 현장을 두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문득 옛 생각이 났어요. 아들 지훈이 살아있을 때 같이 먹었던 정읍시장의 국밥이 떠올랐습니다. 사장님은 서울로 올라가시죠.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장 소장이 말했지만 진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국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갈게. 겨울바람이 시장 골목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아들 지훈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진호는 일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회사를 더 크게 키우는 것만이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잇는 방법이었어요. 국밥집으로 가던 중 어묵 트럭 앞에서 진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아들이 죽던 날 집에 있던 금괴와 현금을 들고 다른 남자와 도망쳤다는 며느리. 그 여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나영이었어요. 떼쭉 마른 몸에 해진 파카를 걸치고 있었죠. 한때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명품 옷을 입고 살았던 여자가 이제는 뼈만 앙상했습니다. 갈라진 입술, 푸석한 머리카락, 빨갛게 언손 그녀 옆에는 두 아이가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8살과 6살이 되었을 손주들이었죠. 아이들은 몸집보다 훨씬 큰 점퍼를 껴입고 있었는데 누군가 버린 헌옷을 주워 입힌 것 같았습니다. 진호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많은 금괴와 거금을 가지고 도망친 여자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그것도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나영은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어묵 아주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어묵꼬치 2개만 주세요. 3명인데 2개만 샀어요. 나영은 따뜻한 어묵꼬치 2개를 받아들고는 아이들에게 하나씩 건넸습니다. 자신은 종이컵에 담긴 어묵 국물만 홀짝였죠. 큰아이가 자기 어묵을 한 입 빼어 물고는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도 한 입 어묵을 엄마 입으로 가져갔어요. 나영의 얼굴이 너무 배고파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는 배불러. 그러면서 다시 종이컵에 어묵 국물만 마셨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금세 식어버린 국물이었죠. 어묵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셋이서 2개를 나눠 먹네. 국물만 벌써 몇 번째 마셔. 엄마도 배고픈가 봐. 아주머니가 어묵꼬치 하나를 집어 나영에게 건넸어요. 이거 먹어요. 서비스야. 나영이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에이, 오늘 너무 많이 했네. 남을 것 같아. 그래요. 괜찮아. 아주머니가 아이들을 보며 애들아, 너네도 하나씩 더 먹어.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서비스로 받은 어묵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배불리 먹는 것처럼 보였죠. 나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진호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믿어온 것들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집에서 사라진 금괴와 현금을 근거로 나영이 불륜 관계였던 운전기사와 함께 훔쳐서 아이들까지 데리고 달아났다고 결론지었죠. 동네 사람들은 나영이 지훈 몰래 운전기사와 내연관계였다고 수군거렸어요. 지훈이 죽자마자 재산을 챙겨 기사와 도망친 악녀라고 모두가 손가락질했습니다. 진호도 그 말을 믿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과 분노를 나영에게 쏟아냈죠. 그런데 거금을 가진 사람이 왜 이 시골에서, 그것도 어묵꼬치도 제대로 사 먹지 못하는 처지로 살고 있을까요? 이렇게 거지꼴로 살고 있다고? 진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장 끝 골목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검은 패딩을 입은 그 사람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나영과 아이들을 향해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소리 없이 사진을 찍은 뒤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진호는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일까? 왜 나영을 찍는 걸까? 나영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시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이는 엄마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하아 불어주고 있었어요. 진호는 휴대폰을 꺼내 현장 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오늘 서울 못 올라간다. 급한 일이 생겼어. 그리고는 떨리는 다리로 나영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왜 거금을 가지고 도망친 여자가 이 시골에 있는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지 모든 것을 알아내야만 했죠. 진호는 멀찍이서 나영과 아이들을 따라갔습니다. 시장을 빠져나온 그들은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낡은 세탁소를 지나고 작은 국밥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공동 화장실에서 나오는 악취가 코를 찔렀죠. 이런 곳에서 산다는 건가요? 나영이 작은 구멍가게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진호는 가게 밖에서 유리창 너머 들여다봤습니다. 라면 2개 주세요. 나영이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또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들을 꺼내 세기 시작했어요. 휴대폰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현금이 부족한지 동전까지 하나하나 세며 겨우 계산을 마쳤습니다. 진호의 머릿속에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의 장례식 발인을 몇 시간 앞둔 시각이었어요.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재에 있던 금고가 열려 있었어요. 디지털 잠금 장치는 정상적으로 해제된 상태였고 경보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비밀번호를 알고 열었다는 뜻이었죠. 금괴와 현금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영도 아이들도 함께 사라졌어요. 경찰이 와서 조사했습니다. 금고에서 나영의 지문이 발견됐어요. 경보 시스템 기록을 확인하니 새벽에 꺼졌다가 다시 켜진 기록이 있었죠. 그 시간대에 집을 나간 사람은 나영뿐이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운전기사 최 씨랑 도망쳤대요. 당시 비서실장이 헐레벌떡 달려와 말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동네 사람들이 봤답니다. 검은색 세단에 타고 떠나는 거려. 운전기사 최 씨도 오늘 출근 안 했습니다. 그때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나영이 평소에도 운전기사와 가까이 지냈다는 소문. 지훈이 출장 갈 때마다 둘이 만났다는 소문. 온갖 추측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 여자가 그럴 줄 알았어. 시집 와서부터 뭔가 수상했다니까? 남편 장례식도 안 치르고 돈만 챙겨서 도망가다니. 인간이 아니야. 친척들과 지인들의 말이 독처럼 퍼졌죠. 진호도 그 말들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현실로 돌아온 진호는 가게에서 나오는 나영을 봅니다. 라면 봉지를 든 그녀의 손등을 자세히 보니 상처투성이었어요. 갈라지고 벗겨진 자국들. 청소나 빨래를 많이 해서 생긴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손에도 굳은 살이 박여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막노동이라도 한 걸까요? 나영과 아이들이 더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반지하 월세방들이 늘어선 곳이었어요.
그들이 한 집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녹슨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진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거금을 가진 사람이 이런 곳에 살 리 없었어요. 금괴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묵 2개 살 돈도 겨우 긁어 모을 리 없었죠.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어요. 썬팅이 짙게 되어 있어 안은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는 나영이 들어간 집 앞에서 속도를 더 늦추더니 천천히 사라졌어요. 진호는 본능적으로 차 번호를 외웠습니다. 서울 번호판이었어요. 이 좁은 골목에 서울차가 올 일이 뭐가 있을까요? 게다가 나영의 집 앞에서 속도를 늦춘 것도 이상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장 소장이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서울 본사에서 회의 일정 문의가 왔는데요. 회의는 연기해. 며칠 더 있을 것 같아. 무슨 일이십니까? 나중에 얘기하지. 전화를 끊고 진호는 다시 나영이 들어간 집을 바라봤습니다. 창문에는 신문지가 붙어 있었고 빨래줄에는 아이들의 낡은 옷가지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동안 믿어왔던 이야기가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나영이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걸까요?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나영은 아무 해명도 하지 않고 사라진 걸까요? 진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어요. 아들을 위해서도, 손주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어쩌면 억울할지 모르는 며느리를 위해서도. 정읍시장을 빠져나오는 길, 겨울바람이 차 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진호는 운전대를 붙든 채 한참이나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죠. 현금과 금괴를 들고 도망친 여자가 왜 아직도 이 시골에 있는 거야? 진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의 소문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드님 돈 노리고 결혼했대요? 결혼하고도 운전기사랑 바람 났다네요. 손주들도 피가 다르대요. 태준 씨 죽던 날 그 남자랑 돈 챙겨 달아났다잖아요. 그때 진호는 믿었습니다. 지훈을 죽음으로 몰고 간 여자라고. 그래서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그 여자는 돈을 훔쳐서 달아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나영이가 돈 훔쳤다고? 기사랑 함께 도망쳤다고? 그렇다면 왜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 머릿속이 뒤섞였습니다. 모든 게 이상했어요. 만약 나영이 진짜 도둑이라면 왜 저런 모양으로 시골에 있는 걸까요? 그 남자는 어디 있고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진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분노 대신 의심과 불안이 눈빛을 가득 채웠죠. 내가 잘못 본 건가? 지훈이 죽음에 며느리에게도 내가 뭘 놓친 거지? 그날 밤 서울 집으로 돌아온 진호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 서류철을 꺼냈어요. 아들 장례식 기록, 금고 관련 서류들. 사고 경위서엔 박하연 도망이라고 적혀 있었죠. 오늘따라 거슬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도망. 아니면 도피. 아니, 혹시 숨은 거 아닐까? 진호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이가 죽던 날, 나영이는 왜 사라진 거지?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새벽 정읍경찰은 지역 연쇄 절도범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용의자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진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금고가 털린 시간대와 똑같았어요. 우연일까요? 그때 나영이는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지? 나와 지훈이만 알았었는데. 진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뒤적이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어요. 장도일. 진호가 운영하던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던 학생이었는데 이제는 훌륭한 형사가 되어 진호에게 자주 안부 인사를 하던 아이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도일아. 나 김진호야. 아이고, 회장님. 잘 지내셨어요? 진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일아, 내가 뭔가를 잘못한 걸까? 회장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년 전에 우리 며느리가 돈 훔쳐서 도망쳤다고 했잖아. 그런데 오늘 그 아이를 봤어. 정읍시장에서 아이들이랑 어묵 2개 나눠 먹고 있더라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금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살 리 없잖아.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진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년 전 나영이 2 아이를 끌어안고 울던 마지막 모습이 스쳤어요. 그때도 제대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망간 사람이라 생각하고 뒤돌아섰죠. 진실이 내가 믿던 것과 다르다면 어떡하지? 장도일이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은인이십니다. 이번 일 제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진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세상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았죠. 그땐 경황이 없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모든 걸 그냥 덮어두는 게 덜 아플 거라 믿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묻어둔 그날의 진실을 이젠 반드시 밝혀야 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는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선반 깊숙한 곳에 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지훈의 유품함이었죠. 그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들고 서재로 올라온 진호는 장갑을 꼈습니다. 봉인 테이프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맨 위에는 지훈이 아끼던 만년필이 있었습니다. 진호가 대학 입학 기념으로 사준 것이었죠. 진호는 만년필을 들어 자세히 살폈어요. 미세한 틈이 보였습니다. 서랍에서 손전등을 꺼내 비쳤어요. 빛을 비스듬히 비추자 작은 각인이 보였습니다. KJH 김지훈의 이니셜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훈은 항상 플레임으로 각인을 새겼거든요. 이니셜만 새기는 건 그의 스타일이 아니었죠. 누군가 급하게 새긴 것처럼 보였어요. 다음은 메모 뭉치였습니다. 지훈의 필체로 가득한 종이들이었죠. 진호는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특이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날 믿어주는 날. 문장이 거기서 끝나 있었어요. 진호는 종이를 들어 빛에 비춰봤습니다. 피랍이 유독 강했고 잉크가 번진 흔적이 있었죠. 종이를 만져보니 회사 공용 메모지였어요. 사장실 전용 메모지였죠. 아버지가 날 믿어주는 날이 뭐지? 진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이 무슨 말을 하려 했던 걸까요? 상자 아래쪽에는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동명건설 외주 계약서 내역이었어요. 진호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지훈이 사고를 당하기 몇 달 전에 체결된 계약이었죠. 계약 내용을 읽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단가가 시세보다 30%나 낮았어요. 회사의 손해를 보는 계약이었죠. 더 이상한 건 결제 라인이었습니다. 원래는 지훈이 최종 결제권자였는데 이 계약서들은 모두 김민석을 거쳐 결제됐어요. 민석은 진호의 큰아들이었습니다. 지훈의 형이죠. 왜 지훈이가 아니라 민석이가 결제를 했지? 계약서 한 장을 자세히 보니 커피 얼룩이 있었습니다. 동그란 컵 자국이었어요. 진호는 그 모양을 알아봤습니다. 회사 사장실 라운지에서 쓰는 전용 컵 자국이었죠. 지훈은 커피를 마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얼룩은 누구의 것일까요? 진호는 펜을 들고 메모장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1. 만년필 각인이 평소와 다름. 2. 미완성 메모, 아버지가 날 믿어주는 날. 3. 사고 몇 달 전 급히 체결된 이상한 계약. 4. 민석이가 결제한 흔적. 5. 커피 얼룩. 지훈이가 아닌 누군가.
진호는 계약서를 다시 살폈습니다. 계약 상대방 회사들의 이름을 적어뒀어요. 모두 민석과 가까운 회사들이었습니다. 골프도 자주 치고 술자리도 함께하는 사이였죠. 민석이가 뭔가 알고 있을 거야? 진호는 마지막 메모를 적었습니다. 내일 아침 계약서 승인자부터 확인. 회사 전산 시스템에는 모든 결제 기록이 남아 있었죠. 누가 언제 어디서 결제했는지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호는 유품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만년필만 책상 위에 남겨뒀어요. KJH라는 각인을 손가락으로 쓸어봤습니다. 창밖에는 서서히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죠. 이제 막 시작된 진실의 끝에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진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장도일이 진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진호는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회장님, 어젯밤에 생각해봤는데요. 이 사건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일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어요. 진호는 벽에 큰 화이트보드를 걸었습니다. 둘은 인물맵을 그리기 시작했죠. 맨 위에 지훈의 아내 이나영, 정읍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옆에는 지훈의 형 김민석이라고 썼어요. 그 아래로 민석의 아내 한수진을 적었습니다. 당시 나영이 도망갔다고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었어요. 김 과장도 있었죠? 김영희의 과장. 진호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년 전 회계 담당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보안팀장 박철수, 비서실장, 그리고 진호가 잠시 멈췄습니다. 운전기사 최윤석. 나영과 함께 사라졌다던 그 사람. 도일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름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선 타임라인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지훈 교통사고, 병원에서 사망, 새벽 경보 시스템 해제, 경보 재활성화, 오전 금고 도난 발견, 나영과 아이들, 그리고 기사 행방불명. 도일이 타임라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CCTV가 끊긴 시간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새벽 정전이 있었다고 했죠? 아니, 정전은 없었어. 보안 시스템만 꺼진 거였어요. 계획적이네요. 둘은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진호는 회사 내부 이사회와 인사팀 라인을 조사하기로 했어요. 도일은 경찰 네트워크를 통해 당시 통화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영장을 준비하기로 했죠. 언론이 알면 곤란할 겁니다. 진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회사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도일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와 언론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일이었죠. 회장님, 회사 전산 시스템 접근 권한이 있으십니까? 물론이지. 왜? 계약서 승인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삭제된 이메일도 복구할 수 있는지 봐야 해요. 진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가니 모든 기록이 보였죠. 익명 제보 메일함이 있네요. 도일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직원들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삭제된 메일 복구를 해볼까요? 진호가 복구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수백 개의 삭제된 메일이 나타났어요. 대부분은 의미 없는 내용이었지만 하나의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날짜는 지훈이 사고 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제목 없음. 진호가 메일을 열었습니다. 본문은 짧았어요. 그날 밤 주차장에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새벽쯤이었어요. 검은 옷을 입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보안 카메라 쪽을 계속 확인하더군요. 진호와 도일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주차장 CCTV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도일이 메모를 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익명 제보인데 왜 삭제됐을까요? 진호가 시스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삭제한 사람은 시스템 관리자였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 같네요.
진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년 전 그날 밤 분명 뭔가 일어났던 게 확실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숨기려 했죠. 회장님,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끝까지 가야 합니다. 도일의 말에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지훈을 위해서도. 다음 날 진호는 정읍으로 갔습니다. 작은 부동산 중개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죠. 문을 밀고 들어가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나영 씨요. 아, 그 젊은 엄마.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죠. 중개인은 서랍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영수증이 빼곡했어요. 진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힘들게 살았어요. 겨울엔 보일러도 아껴서 틀더라고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대체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진호는 다음 목적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읍 시민병원. 원무과 직원이 건넨 서류 뭉치를 보고 진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큰아이 지우의 천식 치료 기록이 년치나 쌓여 있었어요. 응급실 방문 기록만 여러 번, 작은아이 서우의 기록은 더 충격적이었죠. 선천성 심장병 수술이요. 예, 작년 여름에 했네요. 수술비가 1,000만 원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야해졌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진호는 나영이 일했다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나영 씨. 참 안쓰러웠죠? 손이 부르트도록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진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도망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하루하루 버티고 또 버틴 엄마였죠.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착한 아이들이에요. 엄마 힘든 거 아는지 불평 한 번 안 해요? 담임 선생님의 말에 진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도피가 아닌 정착의 삶이었어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한 곳에 뿌리내린 거였죠. 서울로 돌아온 진호는 장도일을 찾아갔습니다. 예전에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지훈이 사고로 죽고 며느리와 손주들이 사라진 뒤 집안은 뒤숭했고 민석 부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그들의 얼굴에는 동정심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확인이라도 해보세요. 그 아이들이 정말 지훈 형 핏줄인지 민석의 아내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그리고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나영 씨가 두고 간 아이들 칫솔이에요. 이걸로 검사해보시면. 그때는 아무런 의심도 없었습니다. 정신이 없었고 사람들의 말이 다 사실처럼 들렸어요. 아들도 잃고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사라진 상황에서 진호는 그 칫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 잔인한 검사를. 지우와 서우가 쓰던 칫솔을 검사기관에 보냈죠.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적혀있던 한 줄 부자관계 아님. 민석이 전화로 말했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진짜 손주가 아니었네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다행이에요, 아버지. 재수 씨가 형을 속였던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곁에서 항상 아버지를 돌봐드릴게요. 진호는 그 뒤 며느리와 손주들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다시 찾지 않았죠. 하지만 오늘 봤습니다. 그 아이들의 얼굴을요. 지훈을 꼭 닮았어요. 눈매, 코끝, 웃을 때 입모양까지. 특히 서우가 장난칠 때 짓는 표정은 지훈의 어린 시절과 판박이었습니다. 그 검사가 정말 맞았던 걸까요? 진호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철을 꺼냈어요. 년 전 받았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죠.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병원 이름, 담당 의사 이름, 검사 날짜. 모든 게 선명했지만 왜 이제야 의심이 드는 걸까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민석이 그 칫솔을 가져왔을 때 너무 빨랐어요. 나영이 사라진 지 이틀 만에 칫솔을 들고 왔죠. 마치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도일아. 나다. 회장님의 장도일의 목소리에는 놀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면전 유전자 검사 결과 확인해 줄 수 있겠나? 유전자 검사요? 그래. 그때 민석이 알아본 병원이라 했었어. 의뢰 기록 전부 확인해줘. 장도일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무언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 그때는 아무 생각도 못했지만 지금은 너무 이상하다.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죠. 검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했는지도 확인해줘. 특히 그 칫솔이 정말 우리 손주들 것이었는지도. 의도적 조작이라니요? 그냥 느낌이야.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해줘. 진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때 나영이랑 도망갔다던 기사, 이름이 뭐였지? 아, 최윤석 씨요. 그 사람 행방도 좀 알아봐줘. 최윤석요? 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 꼭 찾아줘. 진호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장도일도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대답이 빨라졌어요. 내일 아침 일찍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다, 도일아. 전화를 끊고 난 뒤 진호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읍에서 본 나영의 손이 떠올랐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가락. 그 손은 그에게 돈을 훔쳐 도망친 여자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려 버티고 또 버틴 엄마의 손이었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랍 속 깊이 넣어둔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지훈이 살아있을 때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나영이 수줍게 웃고 있었고 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할아버지 품에, 서우는 아빠 무릎 위에 앉아 있었어요. 민석이 그날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진짜 손주가 아니었네요. 다행이에요, 아버지. 다행. 그 말을 하던 민석의 표정이 이제야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안도감이 아니라 승리감 같은 게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았죠. 나영아, 대체 어떻게 된 거니? 진호의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진실이라는 단어가 귓가에서 계속 울렸죠. 새벽 3시, 4시, 5시. 시계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창밖이 밝아올 때 진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시작해야 한다고요. 사흘 뒤 장도일이 진호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무거운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회장님, 말씀하신 나영 씨 건 정리했습니다. 진호는 깊게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통장 내역은? 도일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어요. 첫 장을 펼치자 빼곡히 적힌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입금 내역은 세 곳입니다. 경음 농산물 포장 공장, 시장 국밥집, 세탁소. 급여 명세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일의 손가락이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진호의 시선이 그 손가락을 따라 움직였죠. 포장 공장에서 월 80만 원, 국밥집에서 30만 원, 세탁소에서 20만 원의 세 곳을 뛰어다니며 일했는데도 월 수입이 130만 원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한 장을 넘겼습니다. 다음 장에는 출금 내역이 빼곡했어요. 출금 내역은 병원비, 월세, 공과금, 식비. 잔액은 늘 10만 원 안팎. 어떤 달은 3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틴 흔적도 있습니다. 진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종이 위에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3만 원, 그 돈으로 어떻게 두 아이와 한 달을 살았을까? 그럼 거금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일이 고개를 저었어요. 흔적 없습니다. 지난 동안 거래 내역 전체를 확인했지만
큰돈이 들어온 기록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진호는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기댔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갑자기 너무 밝게 느껴졌죠. 그 돈 때문에 나영을 도둑으로 몰았던 거다. 민석이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했었죠. 나영이 돈을 빼돌렸다고. 금고에 사라진 돈은 분명히 나영이가 훔쳐 달아났다고. 도일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유전자 검사건. 당시 검사병원 자료 일부를 복구했습니다. 담당자가 곧 출국이라 직접 만나보려 합니다. 담당자를 찾았다고? 네, 김모 씨라는 사람입니다. 년 전 검사 직후 갑자기 휴직했다가 퇴사한 그 사람이 맞습니다. 지금은 작은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해외로 이민 간다고 하더군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확인해줘. 그게 거짓이었다면 모든 게 달라지니까.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도일도 그 무게를 느꼈는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도일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뭔가 더 말하기 어려운 게 있는 듯 했죠. 그리고 기사 최윤석 씨 행방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가족이랑 연락을 끊었더라고요. 진호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물었죠. 사라졌다고? 예, 그 시점이 정확히 지훈 씨 장례 다음 날입니다. 사무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호는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가를 반복했죠. 그럼 이제 확실하군. 그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년 만에 처음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도일아. 유전자 검사 결과, 기사 행방, 그리고 민석의 금융 기록까지 전부 조사해줘. 민석 씨까지요. 도일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가족을 의심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 특히 지훈이 사고 전후로 민석의 돈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봐줘.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거나 나간 기록이 있는지. 도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번엔 끝까지 가보죠. 도일이 나간 뒤 진호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만년필, 메모, 그리고 지훈의 일기장이 놓여 있었어요. 아들이 생전에 쓴 마지막 일기를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진짜로 믿어주는 날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지훈의 글씨가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죠. 진호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종이의 감촉이 거칠었어요. 그래, 이제야 믿는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가 싸울 차례다. 혼잣말이 텅 빈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사무실을 물들였죠. 진호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정읍 어딘가에서 나영과 아이들이 지금도 힘들게 살고 있을 겁니다. 손등이 갈라지도록 일하며 아이들 병원비 때문에 끼니를 거르며 그래도 버티고 있겠죠? 조금만 기다려라, 나영아. 진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지훈이 웃고 있었어요. 나영과 아이들도 함께였죠.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미래였지만 곧 현실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장도일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민석 씨가 금고 비밀번호를 알았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형제니까 지훈 씨가 말해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연히 보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어두워졌죠. 아니, 금고 번호는 나와 지훈만 알았다. 하지만 민석은 늘 내 옆에 있었지.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지훈의 서류에도, 유전자 검사에도, 금고에도 민석과 연결되어 있어? 말하면서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설마 민석이. 며칠 뒤 진호는 정읍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의 논과 비닐하우스가 빠르게 스쳤어요. 더 멀리 산등성이에 걸린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이번엔 직접 나영에게 진실을 듣고 싶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년 만에 며느리를 직접 만나는 거였으니까요. 그동안 도둑이라고, 거짓말쟁이라고 믿었던 그 아이를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정읍역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한낮이 넘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세탁소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죠. 정읍시장 골목 끝 낡은 세탁소. 간판의 페인트는 벗겨지고 있었고 유리문은 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다림이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문을 여는 순간 종소리가 딸랑 울렸습니다. 나영이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죠. 아버님. 진호는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피곤에 지친 얼굴, 거칠어진 손 하지만 여전히 맑은 눈동자. 너무 미안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진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날 왜 갑자기 떠났느냐? 지훈이가 죽던 날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거니? 나영은 손끝을 떨며 말했습니다. 다리미를 내려놓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민석 아주버님이 사무실에서 통화하시는 걸 듣게 됐어요. 진호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뭘, 누군가에게. 그러셨어요. 지훈이 잘 처리했어? 그 말이 귀에 박혔어요. 너무 놀라서 숨도 못 쉬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고개를 돌리셨어요. 제 눈을 똑바로 보셨어요. 나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의 공포가 다시 떠오르는 듯 했죠. 그 눈빛이. 제가 본 적 없는 눈빛이었어요. 차갑고 무서웠어요. 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훈 씨가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있다는 연락이었어요. 뛰어나가려는데 아주버님이 제 팔을 잡으셨어요. 진호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죠. 그리고 웃으면서 이러셨어요. 내가 그랬어. 지훈이 너와 아이들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고 당장 지금 떠나. 진호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죠. 정말 민석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냐? 나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무서웠어요. 그 눈빛이 악마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바로 나왔어요. 병원으로 갈 수도, 경찰에 갈 수도 없었어요. 그냥 도망쳤어요. 살아야 했거든요. 아이들을 지켜야 했어요. 진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지훈의 갑작스러운 사고, 금고, 도망, 거짓 유전자 검사, 그리고 년 동안의 오해까지. 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나영아, 사실 민석은 내 친아들이 아니다. 나영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입양했었다. 진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꺼내는 것 같았어요. 내 시어머니와 나는 그토록 아이를 원했지만 10년 넘게 아이가 없었지. 그래서 재단에서 후원하던 고아 중 한 아이를 입양했어. 조용하고 눈빛이 깊은 아이였다. 그게 민석이었어. 그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몇 년 뒤 기적적으로 지훈이가 태어났고 나는 민석과 지훈이를 다 내 친자식처럼 키웠다. 나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지훈 씨를 바라보던 눈빛이 따뜻하진 않았어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둘 다 똑같이 대했지만 민석은 다르게 느꼈을 수도 있겠지. 진호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왜 이제서야 너를 찾았을까? 정말 미안하다. 나영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나영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이건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다 내 잘못이지. 진실을 알아보려 하지 않고 민석 말만 믿었으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세탁소 문틈을 흔들었어요. 그 바람 속에서 진호는 결심했습니다. 나영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같이 하자. 지훈이한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끝까지 밝혀내자. 그리고 그동안 고생 너무 많았다. 진실을 찾을 때까지만 안전하게 잠시만 여기에 있어. 나영이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연애 시간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진호는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불편한 진실들을 하나씩 마주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세탁소 뒤쪽 창문으로 붉은 노을이 비쳤습니다. 진호와 나영은 마주 앉아 있었어요. 낡은 의자가 삐걱거렸지만 두 사람 모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진호가 물었어요. 그날 이후로 민석을 본 적 있느냐? 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동자가 떨렸죠. 아니요. 그날 협박 이후로 단 한 번도요. 연락도, 그림자도 본 적이 없어요. 그녀는 손을 모았습니다. 거칠어진 손가락이 서로 꼭 맞물렸어요. 아이들을 지키려고 떠난 거였어요. 돈도 안 가져갔어요. 금고도 열지 않았고 그냥 아이들만 데리고 나왔어요. 짐도 제대로 싸지 못했고요. 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의 공포가 아직도 생생한 것 같았죠. 진호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년 동안 도둑이라고 믿었던 며느리가 사실은 아이들을 지키려 모든 걸 버리고 도망친 엄마였어요. 진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이 주먹을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장도일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도일이구나. 진호는 나영을 바라보며 스피커폰을 눌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도일의 목소리가 세탁소 안에 울렸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손주명, 100% 지훈 씨 자식입니다. 나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진호는 말없이 숨을 삼켰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년 전 검사 기록을 확인했는데 채취자 이름과 접수 번호가 중간에 바뀌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진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군가 검사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원본에는 지훈 씨 친자식으로 명시돼 있었는데 제출된 보고서에는 부자관계 아님으로 위조돼 있었습니다. 세탁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리미에 김이 피어오르는 소리만 들렸어요. 진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후회가 뒤섞인 감정이 치밀어 올랐죠. 그럼 그때 민석이 가져온 검사지는 가짜였다는 말이냐? 내 귀 병원장도 확인했습니다. 민석 상무 측에서 다시 출력해달라며 원본을 직접 가져갔다고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영이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닦았어요. 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그럼 아주버님이? 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진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놈이 모든 걸 꾸몄던 거야. 도일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최윤석 기사도 찾았습니다. 태국에 있었어요. 민석 씨가 준 돈으로 이민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지훈 씨 사고도 계획된 거였다고요? 진호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진실이 너무 잔인했어요. 입양한 아들이 친아들을 죽이고 며느리에게 누명을 씌우고 손주들을 쫓아냈다니. 전화를 끊고 난 뒤 진호는 나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나영아,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를 믿지 못했어. 지훈이도, 너도, 아이들도 모두 내가 지켜야 했는데. 나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버님이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지훈 씨가 회사 서류를 정리하면서 옆에서 자주 봤거든요. 지훈 씨는 형을 믿었으니까요. 진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구나. 모든 게 명확해졌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입양했던 민석이 동생을 죽였고 금고를 털었으며 나영에게 누명을 씌웠다. 그리고 나는 그 거짓말을 믿어버렸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호는 눈을 감았어요.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아들의 웃는 얼굴이었죠. 지훈아, 걱정 마라. 나영이랑 아이들 다 책임질 테니. 나영은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만에 들은 시아버지의 사과였어요. 늦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정읍의 저녁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세탁소 문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노을은 이미 사라지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후회가 세탁소 안을 가득 채웠어요. 나영의 억울함, 진호의 후회, 그리고 지훈을 향한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죠. 진호는 나영의 거친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요?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병원에 데려가고 모든 걸 혼자서 해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지킬게, 진호가 말했습니다. 너도 아이들도 다 내가 지킨다. 약속하마. 그리고 민석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나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연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읍의 밤 공기가 선선했습니다. 세탁소 불이 꺼지고 바람이 간판을 스쳤어요. 녹슨 간판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거리에 울렸죠. 나영은 두 손을 모은 채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소리에는 연만에 찾은 희망과 여전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진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영아. 네, 아버님. 이제부터는 지훈이한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석이 무슨 짓을 한 건지 끝까지 밝혀내자.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연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진호는 나영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수척해진 볼, 깊어진 주름. 하지만 여전히 맑은 눈동자. 지훈이 사랑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었어요. 잠시 후 진호가 물었습니다. 손주들은 어디 있느냐? 보고 싶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손주들. 그 아이들이 얼마나 컸을까요? 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감동의 눈물이었죠. 집 근처 마을에 있어요. 할머니 친구분이 봐주고 계세요. 진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조금 휘청이었지만 굳건히 섰어요. 가자. 아이들 보고 싶다. 두 사람은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좁은 골목길이었어요. 발밑에 자갈이 밟힐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죠. 나영이 앞서 걸으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낡은 주택 끝, 허름한 골목길. 시멘트 벽에는 금이가 있었고 대문은 녹이 슬어 있었어요.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장판은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교과서와 낡은 연필. 두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진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저 아이들이, 지훈의 아이들, 내 진짜 손주들. 나영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서우야. 인사드려야지. 지우, 서우. 나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큰 애가 지우고 작은 애가 서우예요. 진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두 아이의 얼굴엔 지훈의 눈매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코 모양도, 입술선도, 심지어 귀 모양까지 지훈과 똑같았어요.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우는 할아버지를 알아봤어요.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진호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연만에 듣는 그 호칭.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품에 안았어요. 그래, 할아버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책감, 그리움, 그리고 여러 가지 말 못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지우와 서우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곧 할아버지 품에 기대었습니다.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그리워했던 거예요. 서우가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6살 아이의 손은 너무 작고 따뜻했어요.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그 순간 진호는 무너졌습니다. 오열했어요. 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죠. 나영도 옆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진호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너희 아빠 억울함. 할아버지가 직접 밝혀줄게. 목소리에 결기가 담겼습니다. 아이들은 진호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죠.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가족의 온기가 가득했죠. 그날 밤 진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훈의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민석이 저지른 모든 죄를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나영과 아이들을 다시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진짜 가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장도일이 무거운 서류 봉투를 들고 진호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평소의 침착한 모습과는 달리 눈빛에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회장님, 지훈 씨 사고 관련 자료들 정리해 왔습니다. 진호는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의자에 깊숙이 앉아있던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말해보거라. 도일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펼치는 손이 조금 떨렸어요. 사고 당일 지훈 씨가 회사에 잠깐 들렀던 기록이 있습니다. 비서실 출입 기록과 CCTV를 확인해보니 회장님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나갔더군요. 진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지고 입술이 일자로 굳었어요. 내가 쓰러졌다고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자신은 멀쩡히 회의실에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죠. 도일의 대답에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만이 정적을 깼어요. 누가 연락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 진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려 애쓰는 것 같았어요. 그 연락을 한 사람은 민석 상무였습니다. 비서실에서 확인했습니다. 민석 상무명의 전화 기록과 접속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며 급히 전화를 하신 것으로 찍혀 있습니다. 도일은 서류를 넘겼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어요. 그 통화 직후 지훈 씨가 사무실을 나왔고 외부 CCTV에 차량이 급히 출발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이동 경로와 시간대는 모두 확보했습니다. 진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걱정하며 달려갔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사고를 당했죠. 그래서 그 연락 때문에 나간 거였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의 마지막 순간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거짓 연락에 놀라 서둘러 운전하던 아들. 그 다급함과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도일은 한 장의 프린트를 더 내밀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고 직전과 직후의 산내 CCTV 영상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보안팀에서 백업 데이터를 추가로 회수 중입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호의 손이 떨렸어요. 종이를 잡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가 풀어지기를 반복했죠. 어떻게 맞지 않는다는 거지?
시간대가 조작된 것 같습니다. 지훈 씨가 출발한 시각과 민석 상무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아요. 민석 상무는 회사에 있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사고 다음 날 민석 상무가 일부 보고 내용을 정리하라고 지시한 기록이 있습니다. 시간대가 사고 보고서 작성 시점보다 앞서 있어 의도적인 조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더 깊이 조사하겠습니다. 도일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진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심의 윤곽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도일이 또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왜? 회의실에서 시간대와 통화 위치를 더 대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도일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훈 씨 차량의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사고 현장의 타이어 자국을 분석해보니 급제동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흔적이 있어요. 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냐? 네, 브레이크 라인이 절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 추가 조사 중입니다. 그럼 최윤석 기사가 사고 전날 회사 주차장에서 지훈 씨 차량 근처에 있었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민석 상무의 지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호는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노을빛이 사무실 벽에 길게 번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마치 피처럼 보였습니다. 좋다. 다만 조용히 진행하라. 이번 일은 우리가 직접 밝혀야 한다.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도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회장님. 출입 기록, CCTV 원본, 통화 내역, 차량 정비 내역을 모두 확보해서 정밀 분석하겠습니다. 진호는 서류를 쥐며 단단히 말했습니다. 그래?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도일이 나간 뒤 진호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들아, 이제 알겠다.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누가 너를 죽였는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해질 무렵 바람에 가로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장도일과 진호는 사고가 났던 구간에 섰어요. 지금은 새 아스팔트로 덮여 있었지만 한쪽 가드레일에는 여전히 흰 자국이 남아 있었죠. 진호의 시선이 그 흔적에 머물렀습니다. 철제 가드레일 안쪽으로 깊게 패여 있었어요. 얼마나 강한 충격이었을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도일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지훈 이사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화물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오후 6시 20분경이었습니다. 진호는 조용히 도로를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노을빛이 아스팔트 위에 붉게 번지고 있었죠. 여기서 그 아이가 마지막이었겠지.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지훈이 마지막으로 본 풍경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를 걱정하며 달려가다가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당황했을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잠시 뒤 도일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전화가 왔었어요. 회장님, 말씀하신 그 기사 최윤석 말입니다. 방금 잡혔습니다. 서울 외곽 오래된 공사장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진호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몸이 긴장으로 굳었어요. 지금 당장 데려와. 낡은 창고 안. 조명 하나가 어둡게 흔들리고 책상 위에는 낡은 정비공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윤석은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손끝이 떨리고 있었죠. 년 동안 도망다닌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어요. 그날 지훈이를 봤지? 진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맞습니다. 최윤석은 고개를 떨은 채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죠. 왜 그랬어? 진호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려 애쓰는 게 보였어요.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회장님. 최윤석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짓을 한 건데? 도일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 사람, 민석 상무가 시켰어요. 겉만 주면 된다. 살짝 손만 대라. 그 말만 믿었어요. 최윤석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진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브레이크 선을 조금만 잘라 놓으라고. 진짜 죽을 줄은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최윤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브레이크 선을 자른 게 너냐? 진호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밤 11시쯤 회사 주차장에서 민석 상무가 직접 지켜봤어요. 최윤석이 눈을 감고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의 기억이 너무 선명한 듯 했어요. 도일이 숨을 삼켰습니다. 회사 주차장에서 그날 밤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질 줄은. 최윤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창고 안이 조용해졌어요. 천장에 매달린 전구만이 희미하게 흔들렸죠. 왜 도망쳤어? 진호가 물었습니다. 사고 소식 듣고 민석 상무가 연락했어요. 입 열면 너도 끝이다. 그 말에 겁이 났습니다. 너 그 말 증명할 수 있나? 도일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날 민석 상무한테서 받은 문자. 아직 지우지 않았습니다. 최윤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깨져 있었지만 작동은 했어요. 도일이 휴대폰을 넘겨받았습니다.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 한 줄이 있었어요. 최 기사, 오늘 밤 깔끔하게 처리해. 이 일은 우리 둘만 아는 거야? 진호의 손이 굳었습니다. 목에 핏줄이 서며 낮게 외쳤어요. 민석이. 어떻게 감히. 어떻게.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최윤석은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어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회장님. 정적이 길게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소리만 들렸어요. 창고의 낡은 함석 지붕이 바람에 덜컹거렸죠. 진호는 서류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어요. 결심이 선 얼굴이었죠. 도일아. 모든 CCTV를 찾아서 증거를 모아. 그날 밤 11시 회사 주차장 모든 영상 확인해. 회장님. 바로 확보하겠습니다. 도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호는 천천히 최윤석을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한 말, 한 글자라도 거짓이면? 최윤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손등 위로 떨어졌어요. 그날 밤 진호는 아무 말 없이 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고 가슴속은 불처럼 뜨거웠어요.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었다는 것을. 며칠 뒤 장도일이 파일을 들고 진호의 집을 찾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흐릿한 흑백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거실의 커튼은 닫혀 있었고 오직 노트북 화면만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죠. 회장님, CCTV 영상 확보했습니다. 도일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진호는 숨을 머금은 듯 바라봤어요. 그 영상엔 뭐가 있나? 도일은 노트북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사고 전날 밤 회사 주차장입니다. 영상 속에는 어두운 산의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밤 10시 58분. 화면 구석으로 누군가 들어왔어요. 조용히 모자를 눌러 쓴 남자였죠.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이 수상했어요. 도일이 확대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확대되자 얼굴이 조금씩 선명해졌어요. 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석이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뒤 잠시 후 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였죠. 그는 허리를 숙여 차 밑으로 몸을 넣었어요. 도일이 말했습니다. 최윤석 기사입니다. 진호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잠깐 멈춰라. 도일이 재생을 멈추자 화면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차량 아래 겹쳐 있었습니다. 민석이 주위를 살피며 휴대폰을 들었어요. 최윤석이 손전등을 켜고 차량 밑으로 기어 들어갔죠.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이 부분 소리도 복원했습니다. 도일이 이어폰을 연결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잡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선은 완전히 자르면 위험합니다. 최윤석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반만 잘라. 겉만 주는 거야? 민석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상무님, 이거 진짜 괜찮겠습니까? 내가 괜찮다 하면 괜찮은 거야? 아무도 몰라.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호의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가를 반복했죠.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일은 화면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40분. 지훈 이사님이 출근해서 그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도일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진호는 말없이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목구멍이 막힌 듯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지훈이 아무것도 모른 채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어요. 밝게 웃으며 운전대를 잡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최윤석의 진술 녹음도 확보했습니다. 도일이 이어 말했습니다. 자백과 영상이 완벽히 일치합니다. 그는 태블릿을 열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그날 밤 11시, 민석 상무가 직접 보고 있었어요. 겉만 주라 했어요? 진짜 죽을 줄은 몰랐어요. 최윤석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진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천천히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떻게? 민석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일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알았기 때문이죠. 회장님,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CCTV, 녹음, 문자 내역까지. 법적으로도 완벽합니다. 도일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진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눈빛이 단단해져 있었어요. 슬픔을 넘어선 결의가 보였죠. 그래, 이제 끝이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빛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붉게 물들었다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죠. 민석은 다시는 내 아들이 아니다. 진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정적 속에서 도일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도일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지훈 이사님 차량의 블랙박스를 복구했습니다. 사고 직전 영상과 음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음성이라니? 들으시겠습니까? 고통스러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일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묻어났습니다. 진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야지. 내 아들의 마지막을 알아야지. 도일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평화로운 운전소리만 들렸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 소리,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 아빠, 괜찮으실까? 빨리 가야 하는데. 지훈의 걱정스러운 혼잣말이 들렸습니다. 속도를 높이는 엔진 소리가 이어졌죠. 그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소리가 연속으로 들렸습니다. 별표 쿵, 쿵, 쿵. 별표. 브레이크가 왜 이래? 안 돼. 지훈의 당황한 목소리,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핸들을 돌리는 소리,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아버지. 엄청난 충돌음이 울렸습니다. 철이 구겨지는 소리,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 그리고 정적. 진호는 무너졌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오열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어요. 도일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죠. 내 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진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죽음을 직감한 그 찰나의 순간에도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어요. 한참을 울던 진호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눈은 충혈되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민석이.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움켜쥐고 있었고 이마에는 굵은 핏줄이 솟아올랐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내일 바로 체포 영장 신청하겠습니다. 도일이 말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훈이는 사고가 아니라 살해된 거였어. 그날 밤 진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여전히 그 영상이 멈춰 있었어요. 민석과 최윤석이 지훈의 차 아래에 있는 장면이었죠. 진호는 화면을 끄고 일어섰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민석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지훈의 한도 풀릴 겁니다. 그리고 나영과 아이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그 별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진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아, 널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늦은 오후, 진호는 서울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정읍의 식당 아주머니였습니다. 숨이 가쁜 목소리가 들렸죠. 회장님, 큰 일이에요. 어떤 남자가 방금 나영 씨 집에 왔어요. 혹시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달라고 식당 아주머니에게 연락처를 남긴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진호의 심장이 순간 내려앉았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민석이? 어떻게 정읍의 하영집을 알았을까? 네. 뭐라고요? 전화 너머로 아주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남자가 지금 나영 씨를 협박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회장님. 진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석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체포 영장 신청 소식을 미리 알아챈 모양이었죠. 그래서 먼저 나영과 아이들을 찾아가 협박한 겁니다. 진호는 즉시 도일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일아. 민석이 정읍으로 갔다. 나영과 아이들을 위협하려고 간 모양이야. 뭐라고요? 어떻게 그 집을 알았죠? 분명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을 거야. 내가 정읍 갔을 때 뒤를 밟았겠지? 그 시각, 나영의 집 앞 골목.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은 단정했지만 표정은 섬뜩했어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골목에서 그의 모습은 마치 악마 같았죠. 그는 나영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얘들 참 예쁘네. 낮고 비웃는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이만으로는 부족해? 애들까지 다 잃고 싶어. 나영은 몸으로 아이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지호와 서울을 등 뒤로 숨기며 온몸으로 막아섰죠. 저희한테 왜 이러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왜야? 내가 이길 게 생겼으니까. 이민석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주버님, 제발 그만하세요. 민석은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구두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그만하고 싶으면 회장님한테 모든 게 내 착각이었다고 말해. 그럼 애들은 무사할 거야? 그의 뒷모습이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영은 그제야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아이들이 엄마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죠. 그날 밤, 진호의 집. 장도일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회장님, 민석이 움직입니다. 기자들에게 제보를 흘렸습니다. 회장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다.
가족에게 폭력을 일삼는다. 같은 기사들이 포털에 퍼지고 있습니다. 진호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그놈이 노망난 늙은이로 만들려는 거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차갑게 억눌렀어요. 이제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었죠. 진호는 천천히 일어나 방 안에 불을 껐습니다. 불빛이 꺼지자 창밖으로 멀리 번쩍이는 민석의 차 불빛이 보였어요.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회사 이사진들을 모아놓고 회장님 이상하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재산권 명의도 바꾸려는 것 같습니다. 도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 이사진들도 동의하고 있어요. 민석이 비상이사회를 소집하려 한답니다. 진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알겠구나. 민석은 이제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완전히 괴물이 됐어. 나영이와 아이들, 회사. 내가 지킨다. 2번은 당하지 않아. 진호는 서랍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이었어요. 도일아, 내일 아침 일찍 검찰청으로 가자. CCTV, 블랙박스, 최윤석의 자백. 모든 증거를 제출할 거야. 하지만 회장님, 민석이 벌써 언론을 동원해서 상관없어. 진실은 거짓을 이길 거야. 지훈이 그렇게 믿었듯이 진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진호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나영아, 내일부터 너와 아이들은 내 집으로 와라. 더 이상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전화 너머로 나영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아버님, 걱정 마라. 이번엔 내가 지킬게. 지훈이 못다한 일까지. 진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마치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았죠. 민석과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응접실 조명만 켜져 있고 집안은 숨죽인 듯 고요했어요. 진호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목소리는 침착했죠. 집으로 오너라. 전화 너머로 민석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상속 문제를 정리하고 싶군.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어요. 진호는 아무 말 없이 손짓으로 자리에 앉으라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 녹음기, USB 하나, 그리고 두툼한 서류 묶음이 놓여 있었죠. 진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첫 화면은 주차장 CCTV였어요.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죠. 화면 속에는 밤중에 차 주변을 돌고 기사 최윤석이 차 밑으로 기어드는 장면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부터 보자. 민석의 얼굴이 화면 속의 모습과 겹쳤습니다. 처음엔 흠칫하더니 태연한 척 말했어요. 아버지, 이게 뭔가요? 조작된 영상 아닙니까? 진호는 재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파일은 최윤석의 자백 녹음이었어요. 그날 밤 상무님이 직접 지켜봤어요. 브레이크선을 자르라고 시켰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어요. 진호는 서류 묶음 하나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법률 표지에는 병원 로고와 유전자 검사 결과라는 글씨가 보였죠. 이건 뭔가요? 민석이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섞였어요. 이건 내가 지훈의 가족을 내쫓을 때 썼던 증거다. 진호가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부자관계 아님이라고 적힌 보고서 사본, 병원 접수 기록과 접수자 서명이 찍힌 종이가 있었어요.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원본 보고서엔 친자 관계로 나와 있었고 제출된 보고서는 나중에 위조된 거였다. 병원 접수대의 정보는 누락됐고 복사본이 바뀌어 제출됐어. 도일이 조용히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민석은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했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누가 그걸. 진호는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는 문자 메시지 캡처와 계좌 이체 내역, 병원에 제출된 보고서, 파일의 메타데이터가 나타났어요. 여기 문자. 병원에 다시 출력해 달라는 메시지. 그리고 병원용 계정으로 들어간 소액 금액 기록. 모두 내 계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회사 자금을 횡령했던 증거들은 수도 없이 많지.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호는 블랙박스 음성을 재생했습니다. 지훈의 마지막 목소리가 응접실에 울렸어요. 그리고 충돌음. 진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시선은 민석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의자에서 일어섰다가 이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눈물이 빗줄기처럼 쏟아졌죠. 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7살 때 입양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친아들처럼 키워주셨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지훈이가 태어난 뒤부터 제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였어요. 아버지는 늘 지훈이만 바라보셨죠. 회사 일도, 가족 행사도, 모든 게 지훈이 중심이었어요. 전 그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어요. 진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훈이가 사고로 다치면 그동안 제가 회사를 맡아서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드리려 했어요. 정말이에요, 아버지.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어요.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민석은 흐느꼈습니다. 그러다 민석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눈물이 뚝 그쳤어요.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죠. 그런데 아버지, 생각해보세요. 지훈이는 이미 죽었어요. 돌아올 수 없죠? 그리고 저를 감옥에 보내면 뭐가 달라집니까? 민석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을 털며 말했어요.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혼자서 이 큰 회사를 운영하실 수 있을까요? 과연 그 여자가 뭘 압니까? 애들 아직 어려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자신감에 찼습니다. 저만이 아버지를 도울 수 있어요. 년 동안 제가 회사를 얼마나 잘 키웠는지 아시잖아요. 매출은 2배가 됐고 해외 진출도 성공했죠. 지훈이었다면 가능했을까요? 민석은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산 사람은 계속 살아가야 하죠. 저를 용서하시면, 아니, 그냥 모른 척하시면 모든 게 그대로예요. 아버지는 회장님이시고 전 충실한 아들이고 그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지훈이 일은 그냥 불행한 사고였던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났고 운이 나빴던 거죠.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민석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훈이가 살아있었어도 회사는 망했을 거예요. 너무 감정적이고 약했거든요. 저처럼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비즈니스예요. 그는 양복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신고하시면 언론은 난리가 날 거예요. 재벌가의 폐륜, 형제간의 살인, 주가는 폭락하고 회사는 망가질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 일구신 게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그게 원하시는 건가요? 민석은 마치 협상하듯 말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저는 계속 아버지를 모시고 회사를 키우고 나영과 아이들도 제가 잘 챙기죠. 연금도 드리고요. 모두가 행복한 결말이잖아요. 진호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상처받은 아이와 괴물이 공존하는 얼굴이었어요. 방아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진호는 그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넌 내 아들이 아니다. 그 한마디가 민석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석은 그 말에 오히려 울부짖었어요. 아버지, 제발 용서해주세요. 민석은 울부짖었습니다. 도일은 녹음기를 꺼내 보여주며 낮게 말했어요. 모든 게 녹음되었습니다. 그리고 CCTV도 다 확보했어요. 이제 경찰에 넘기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부탁입니다. 제발. 민석은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났다. 내가 한 짓을 내가 다 밝혀라. 진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대기업 건설회사 상무 김민석, 친동생 살인교사 및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 화면 속에서 수갑이 채워진 민석이 고개를 숙인 채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한때 당당했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늘 완벽하게 차려입던 양복은 구겨진 천조각처럼 초라했죠.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유전자 검사 조작 사실입니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민석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로 향했어요. 며칠 후 법정 방청석에는 나영과 두 손주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호와 서우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진호는 앞줄에서 조용히 법정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죠.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민석. 당신은 입양된 가정의 신뢰를 저버리고 기사 최윤석을 사주하여 브레이크선을 절단함으로써 동생 김지훈을 추궁에 이르게 했습니다. 법정안이 숨죽였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냉정했어요.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죄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인교사죄, 형법 제31조 및 제250조 제1항.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죄.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유포. 협박죄, 형법 제283조. 판사는 잠시 멈춰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또한 피고인은 며느리 이나영에게 협박을 가해 손주들과 함께 도망치게 만들었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하여 가족을 파탄시켰으며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사익을 취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순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회장 김진호를 치매 환자로 몰아세우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오 판사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피고인은 사랑을 갈망하던 결핍을 욕망과 탐욕으로 변질시켜 결국 가족을 파괴하고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근간을 무너뜨린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는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어요.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함이 타당합니다. 또한 회사 자산의 불법 취득분을 전액 환수하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순간 방청석 여기저기서 한숨과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나영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어요. 연만의 정의였습니다. 진호의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이제 됐다. 지훈아, 이제 됐다. 중얼거리는 목소리에는 슬픔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손주들은 진호의 집으로 이사했어요. 연만에 돌아온 할아버지 집이었죠. 넓은 방을 주었고 햇살이 가득 드는 창가에는 새 책상을 놓았습니다. 진호는 손주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봐줬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죠. 할아버지, 이거 봐요. 서우가 그린 가족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작은 손이 그린 그림 속엔 할아버지, 엄마, 지우, 서우,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하늘에는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죠. 아빠를 그린 거였습니다. 나영은 그 그림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 그 눈물에는 슬픔보다 감사가 더 많았어요. 지훈 씨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진호가 나영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우린 가족이야. 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어요. 어느 봄날, 진호는 지훈의 묘 앞에 섰습니다.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았어요. 묘비에는 지훈의 이름과 함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편히 쉬어라, 아들아. 이제 다 괜찮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묘비 위 낙엽이 흩날렸어요. 마치 지훈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내 아내와 아이들. 내가 끝까지 지킬게. 약속하마. 진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멀리서 나영과 손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우가 손을 흔들었고 서우가 할아버지를 부르며 뛰어왔죠. 이제 집에 가자. 진호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바라보며 걸었어요. 그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호는 손주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지훈이 어릴 때 그랬듯이 이제는 그의 아이들이 할아버지 손을 잡고 걸었죠. 할아버지, 우리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죠?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호는 멈춰서 손자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래,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단다. 너희를 정말 사랑했어. 그럼 아빠는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어요. 서우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늘 너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나영이 조용히 다가와 진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진호는 며느리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그 손길에 담겼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저녁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년 만에 처음으로 그 집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렸어요. 그날 밤, 진호는 지훈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아, 이제야 내 가족을 되찾았다. 늦어서 미안하구나. 사진 속 지훈은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이제 됐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봄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불어왔습니다. 벚꽃잎 몇 개가 바람에 날려 들어왔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상처와 아픔의 겨울이 끝나고 용서와 화해의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진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나영이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죠. 이것이 지훈이 원했던 모습일 거예요. 가족이 함께 모여 행복하게 사는 것. 그 소박한 꿈이 이제야 이루어졌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철석같이 믿는 진실이 가장 잔인한 거짓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탐욕과 질투는 사랑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죠. 하지만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사연을 마칩니다.